안녕하십니까. 미래쌤 마켓뷰의 구필입니다. 오늘 미래쌤 마켓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약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의 중국 증시 전망은 어떨지,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미래셋증권 금융상품 마케팅팀의 양은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처음 출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선진국과 기타 이머징 국가 증시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네, 네. 그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201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의 그 중국 증시를 살펴보면은 네,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또다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우선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나타난 그래프가 이머징 국가 MSCI 이머징 인덱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최근에 계속 견조하게 흐름이 강했던 MSCI 선진국 지수고요. 네, 네, 여기 파란색, 곤색에 가까운 색깔이 이제 중국, 홍콩 MSCI 차이나 지수고요. 네, 그리고 여기 CSI 300 지수가 본토 지수입니다. 네. 주황색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0년 3월, 4월 이후에 5월 달 들어서 한번 급락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연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지만 이머징 국가와 또 중국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네. 그 원인은 2010년 상반기에는 그 그리스가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로존 네네. 재정 위기. 그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었었는데 그게 있었고 지금은 선진국 대비해서 중국이 안 좋은 거는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이제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간의 경기 사이클의 괴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상황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선진국은 이제 회복 단계에서 이제 좀 초반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머징 국가는 어느 정도 지금 과열 국면에 와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직면해 있다. 이런 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안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유로존 위기라는 대외 변수가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 정책 때문에 증시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지나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경기 회복세, 그러니까 선진국 경기가 회복을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자체는 전반적인 큰 흐름은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이익 개선 기대감 그런 게 이제 상반기하고 있었던 유로존 위기나 더블디 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국 등 이머징 국가의 긴축 정책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본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버블의 우려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는 주요해서 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표 그래프를 봐도 그 선진국 지수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 지표 중에서 네. 최근 들어서는 가장 이제 상승 폭을 그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나 홍콩 쪽 분명히 안 좋은 모습들이 지표상으로 분명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원인들 지금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의 어떤 긴축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주식 시장 상승과 하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네. 이제 제기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긴축 재정 이슈가 나올 거거든요. 정부에서 금리 인상이나 기타 등등 재정 지출을 줄인다든지 네. 그런 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심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흡수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이런 기대가 결국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중국 증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네. 그걸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 증시는 크게 홍콩과 본토 두 군데의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본토에는 상해 그리고 심천 이렇게 두 개의 시장이 있고요. 네. 각각 시장에는 A주와 B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A주의 경우에는 중국인들, 자국 내국인들이죠. 내국인들과 QPII라고 그 외국인 투자자인데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격 투자자에 한해서만 증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여기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죠. 승인 그렇습니다. 받아서. 네. 네, 국내 한 10개 정도의 국내 한 10개 정도의 펀드가 실제로 지금 QP를 받아서 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지금 A 쉐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로 거래가 되고요. B 쉐어 같은 경우에는 이 1992년도에 이제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본토에 만든 건데요. 지금 시장 규모는 매우 적습니다. 신천과 상해 두 군데 다 비주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5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US 달러, 심천은 홍콩 달러고요. 그리고 상해의 비중은 US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네네. 이렇게 본토 주식 시장이 있고 이제 홍콩 지금 저희 나라에 설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펀드가 홍콩에 있는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거든요. 네. 홍콩 증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H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H주라고 하죠. 이 H주가 있고 저희가 뭐 항생 H 지수를 본다 할 때 그 H쉐어가 있고요. 또 이 메인보드하고 그로스 엔터프라이즈 마켓이라고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코스피, 코스닥 꼭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그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쉐어가 있고 레드칩이 있고 이렇게 홍콩 증시와 본토 증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네. 홍콩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본토 증시는 거의 QP를 받은 외국인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QP를 받은 외국인이라는 게 정체 시총의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국 국민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있어야 증시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본토는 중국 개인과 기관 투자, 중국인들의 위주의 시장이다. 홍콩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인플레이션 이슈가 왜 증시의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리스 사태가 있었을 때 중국이 아까 앞서 그래프에 보셨는데 많이 홍콩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때도 안 좋았고요. 이렇게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홍콩 시장을 먼저 보시면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네. 그게 증시에 즉각 반영되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슈, 어떤 국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어떤 지역이, 어떤 국가가, 네. 어떤 섹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을 먼저 스스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되면서 중국도 거기 홍콩 시장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정부가 계속 인플레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긴축을 하게끔 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택 가격이 한때는 연 20%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 정도면 뭐 다른 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중국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서 보유하면 한 2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지금 보여주신 표 중에서도 이제 붉은색과 그 푸른색 표시가 있는데 이제 붉은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중국인들, 그 내국인들 네, 위주로 그렇습니다. 투자되고 푸른색은 주로 외국인들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해외 변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쪽 증시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드나 주식이 어느 증시에 투자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져 있질 않아서 굉장히 복잡하네요. 사실은 여기 심천 A주에는
뭐 창업판이라든지 중소판이라든지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세분화된 시장으로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부동산과 주택 가격, 물가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급격한 그 자산 가격이 그 상승을 억제하려는 어떤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어떤 증시 쪽으로 보자면 또 걸림돌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이런 지표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좀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중국 정부 앞으로 이런 긴축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향후에 계속 끌고 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 본토하고 홍콩을 나눠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네. 본토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주택 가격 관련된 지표입니다. 향후에도 긴축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 건지를 이 지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부동산 경기 지수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이나 주택 가격은 또 같이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경기를 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2010년 상반기 수준입니다. 2010년 상반기부터 강력한 긴축 정책을 네. 시행을 해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는 그 시행을 해서 지금 신규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세가 물론 지금도 연 8%, 7% 수준이거든요. 네. 상승세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20%에 거의 근접했던 가격 상승세는 좀 줄어들었다. 많이 떨어진 거네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직은 그래도 긴축이 뭐 다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금리추입니다.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은행 지준율이라는 거는 은행에서는 지급 준비율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일정 퍼센트만큼은 유보를 해야 됩니다. 대출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렇죠. 유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9.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긴축이 어느 정도 강하게 진행됐다는 걸 보일 수 있고요. 네. 다만 금리 측면에서는 아직 6%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예금 금리는 3%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무래도 긴축은 아직도 금리 측면에서는 약간의 룸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서 보면은 우선 또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는 네. 경제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즉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침체되거나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기가 과열되지도 않고 뭐 침체되지도 않는 안정적인 상황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는 조정자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중국 경기가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긴축 정책을요. 상반기 중에는 또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1년에 한 7% 정도 되거든요. 아직 네. 많이 긴축이 됐더라도 네. 그 정도 수준이면은 여전히 시중금리 뭐 예금을 했으면 중국은 지금 예금 금리는 3% 수준입니다. 아직도 그 예금 금리 대비 부동산 투자의 매력도가 2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질 금리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대니까요. 4.9% 정도 되니까 네. 마이너스 실질 금리인데 부동산 투자는 그 물가 상승보다도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토의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버리고 증시로 다시 자금을 유입하기에는 아직도 부동산 투자 매력도가 너무 높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긴축의 끈은 아직까지는 좀 브레이크를 이제 발을 밟고 계속 밟는 것보다는 살짝 놓은 상태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밟아서 속도를 좀 조절할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도 않고 너무 과열되지도 않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사실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그건 굉장히 쉽진 않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긴축이라는 것들을 이제 중단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아주 급격하게 페달을 밟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긴축의 그 강도가 이제 어느 네. 정도냐에 따라서 또 이 증시는 굉장히 좀 반응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긴축이 어느 정도 강도로 향후에 좀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요? 네, 사실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어느 네. 정도의 강도로 긴축을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전체 전반적으로 상승 지금의 상승 무드가 계속 추세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한풀 꺾일 것이냐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먼저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선진 유럽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증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호전되게 발표가 되면서 증시 또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원자재 주요 수요국이면서 네. 수출도 많이 하는 생산국이면서 제품의 생산국이면서 지금은 또 거대 인구로 인해서 또 소득이 증가되니까 소비의 거대 소비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중국이 경기 침체 때문에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경기 자체가 또 죽어버린다면 글로벌 증시에도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도 또 안 좋은 모습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주황색이 이제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지금 5.1% 갔다가 다시 좀 다운됐다가 4.9%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을 주요 눈여겨 보시면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말은 먹거리나 에너지 같은 뭐 이렇게 난방이나 뭐 기름, 자동차, 네. 연료나 이런 걸 제외한 물가 지수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의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상승률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2.6%인데 보시면은 최근 5년간에서 가장 높았던 수준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는 여기 물가 지표에도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긴축을 한다, 더 강하게 한다. 그러면은 명분은 분명히 물가나 이런 지표로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너무 강도가 강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정부가 목표하는 연 4% 수준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물가가 좀 더 많이 조금만 더 쿨다운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긴축 정책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 등 고정 자산에 의한 경제 성장보다는 소비 신장으로 또 경제 구조를 좀 변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최근에 긴축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대한 구조에 대한 변화가 보인다면은 또 이 부분은 조금은 정부에서 뉴트럴하게 그냥 시장의 자율에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긴축을 뭐 당장 중단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강하게 하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제 여건들이 뭐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얘기의 주제를 좀 돌려서 네. 아무래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행사는 이런 쪽에서도 이제 실제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표되고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3월 5일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그 12일까지 중국 전인대가 예정돼 있고 또 여기서 발표될 중국 정부 경제 정책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떤 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은 매년 3월 정도가 되면은 네, 정치의 계절이라고 해서 3월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발표도 많고 네, 네, 정부의 규제나 아니면 뭐 또 새로운 개발 계획이나 그런 걸 발표하는 시기적으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지금 3월 3일에는 3일부터는 원로 자문의 격인 정치 협상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3월 5일부터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실대 신성장 전략 사업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신소재, 전기차, 에너지, 신에너지, IT, 바이오 신약, 첨단 제조업, 첨단 서비스업 등 뭐 이러한 정책 신성장 전략 사업을 발표할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의 좀 전략적으로 국가가 육성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차 5개년 계획에 이번 3월 전인대에서는 12차 5개년 계획이라고 5년 단위로 발표하는 그런 계획이 경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걸 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0가지 건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내수 확대 전략, 안정적 경제 발전 유지라는 게 첫 번째 건의 발표할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다 미루어 보면은 이번 3월 전인대에서는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 모델로의 구조적인 전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2차 5개년 기획 건의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이번 3월 전인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건의 포인트인데 네. 내수 확대 전략, 안정적 경제 발전 유지 이게 첫 번째로 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 전략 사업하고 전략 사업이요? 다 같은 궤를 소비의 진작, 소비의 네. 신장 이걸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소매 판매액 추이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소매 판매액은 꾸준히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네요. 증가율 자체도 지금 거의 연 19%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연도별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출에서 세입을 뺀 겁니다. 네. 수입을 뺀 건데 중국은 2009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지출을 줄이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느 정도 경기 부양에 대한 네. 경기 침체 때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 투여했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 모습이고 네. 일정 수준은 그 경기 부양책이 일몰됐기 때문에 네. 감소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입니다. 네. 이제 투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경제를 성장을 해왔는데 네. 이거 역시 지금 최근 들어서면서 예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되는 모습입니다.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정상 궤도 왔는데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산업 생산 추이도 보시는 바처럼 다들 위기 이전 수준까지 다시 회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향후 증시가 견고한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구축하면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투자나 뭐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서 좀 쿨다운 시켰기 때문에 소비적인 측면에서 민간의 소비 섹터에서 어느 정도 강한 성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할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좀 더 선진화된 경제 구조를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접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그때가 이제 정치의 계절이고 실제로 선거가 어느 당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시가 오르니 내리니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3월이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까 3월 이후에 중국 증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3월 이후 중국 증시가요? 제가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3월 최근 한 5년간 월간 중국 관련 증시의 성과입니다. 이 홍콩의 증시는 이 파란색이고요. 본토 증시는 빨간색인데 3월 정치 계절이 끝나고 4월 달이 되면 계절적으로 보면 한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이가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봤더니 네. 연말에는 연말 때는 서방 국가들의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중국은 이제 1월, 2월 춘절을 앞두고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에 따른 기업 이익이 얼마가 증대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대출,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대출 위안화 대출이 올해는 얼마큼 하겠다, 뭐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규제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 연초에는 또 다시 안 좋았다가 좀 약세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3월 정치의 계절 이후에는 또 강세를 보입니다. 강세를 보였다가 보시면 특이하게 이렇게 여름에 한번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는 뭐 최근에 계속 뭐 지진도 있었고요, 해일도 있었고, 폭염으로 뭐 사람 몇 명 죽었다, 이런 네. 자연재해 이슈가 이때쯤이면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그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서도 이제 올 상반기에 긴축이 마무리되고 4월, 5월, 6월 이 시기 이쯤에는 조금 증시 상승에 대한 그냥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네요. 어쨌든 투자자, 중국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3월 지금 말씀하신 정치의 네. 계절 이후에 어떤 증시가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미 그 차이나 펀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차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계신 고객들이나 어떤 신규 투자, 차이나 쪽에 이제 신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께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증시가 조금은 데이터는 이렇게 뭐 나오긴 하지만 네. 전반적인 여건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호전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대내적인 변수하고 대외적인 변수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지금 아직도 높은 상태다라는 네네. 게 있고요. 물가 상승률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은 찍은 걸로 확인이 되지만 아직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전인대 결과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대외적인 변수에서 또 다른 게 이제 섞이게 되면은 또 증시가 저희의 기대와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튀니지하고 이집트에서부터 발생한 민주화에 대한 운동이 지금은 리비아 사태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네네. 연결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러한 소요 사태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외적으로는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원자재 수입 가격이나 그런 모든 산업 생산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닐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선진국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다 같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국채 만기 결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2011년도에 네.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아직 IMF나 뭐 그런 구제금융이 확정이 안 된 나머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그런 나라들의 국채 만기가 이제 도래하거든요. 3월달, 5월달 계속해서 국채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게 잘 롤오버가 되느냐, 네. 국제적인 신용 경색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만기 결과에서 좋게 롤오버가 되면서 해소가 된다면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선진국 증시와의 상대적 성과를 또 우리는 대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데 중국과 홍콩 이 증시만 안 좋다 그런다면 이렇게 괴리가 벌어진 거는 어떻게든 메워지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머징 증시와 또 그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증시 역시 선진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 증시는 계속 강한데 중국 증시에 강한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네. 이러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펀드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적립식이 됐던 어떤 투자 형태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지표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음의 영역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물가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을 앞질렀다, 네네. 그렇게 보는 지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CSI 300 지수가 본토를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본토 네. 증시를 대변하는 지수인데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주택 가격 상승률을 앞지르는 때가 오면은 증시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집 가격은 물가를 못 따라간다. 그럼 뭐 주택에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주식에 네. 투자하자. 이런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아직은 마이너스권은 아니지만 2%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낮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중국 정부가 긴축이 계속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 갭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2011년은 중국 증시는 상저하고의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지금 금리 인상을 연초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준율도 또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모든 카드를 다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한 정책적인 긴축은 1차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한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추가 인상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그것만 잘 마무리되면 증시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괜찮은 좋은 조건이 뭐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네. 여기서 밝혔던 대외적인 요건만 잘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하반기에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류과세가 가능한 해외 주식 자문형 랩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품이 신규로 지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과세에 자기가 해당된다 하시는 고객분들은 이런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네. 지수 파생형 상품을 활용한 뭐 ELS나 또 ELF 등이 있거든요. 뭐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선진국 증시 다우존스나 S&P 500을 추정하는 하나의 지수와 지금 중국 H나 본토 지수 두 개를 연결한 뭐 투스탁 뭐 ELS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나는 원금을 보존을 좀 추구하는데 선진국과 중국 증시 다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다. 크게 뭐 훼손 안 될 거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뭐 SMA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네. 마켓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고객님들, 지금 이게 지수가 바닥권인지 아닌지 모르신 분들은 뭐니 해도 적립식이 최고로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지금 이렇게 경기가 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투자 수단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위형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금액만 모으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네네. 사모 상품이나 단위형 상품으로 일정 타겟 수준 뭐 15%, 10%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전환형으로 스마트 적립식 형태의 투자를 해주는 펀드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펀드들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중국 증시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투자 전략이나 뭐 어떤 그 투자 자세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그 금융상품 마케팅팀의 양은석 연구원님께 중국 증시 하락의 원인과 향후 증시 동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는 그 올해 들어 이제 겨우 2달 지났는데 이제 사상 최고치 지수도 얼마 전에 한번 뚫었고요. 그리고 또 1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좀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긴 호흡으로 좀 꾸준히 투자하는, 지금 아까 양은석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 적립식 투자가 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의 첫 미래에셋 마켓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